낡은 가로등 불빛이 서울 변두리 판자촌 골목길을 희미하게 비쳤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지고 앙상한 개 짖는 소리와 술 취한 이웃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불안한 정적을 깼다. 그 답답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그림자가 지친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 씨는 65의 나이에도 폐지를 줍는 고된 하루를 막 마친 참이었다. 굽은 어깨는 폐지 더미가 가득 담긴 마대자루의 무게에 짓눌려 더욱 움츠러들었다. 땀방울이 깊은 주름살로 뒤덮인 그의 얼굴에 송골송골 맺혔다. 시간과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집 근처 쓰레기 더미를 지나던 김 씨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길 잃은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주에 깊게 귀를 기울여 보니 갓 태어난 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김 씨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 애썼다. 마침내 그는 쓰레기 더미 한쪽에 놓인 낡은 골판지, 상자 앞에서 멈춰 섰다. 상자 뚜껑을 열자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웅크리고 있었다. 너무 작고 연약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 입을까 두려웠다. 아기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눈은 기진맥진한 듯 굳게 감겨 있었다. 오, 맙소사. 김 씨는 탄식하며 급히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작고 여린 몸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주저없이 낡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와 아기의 상태를 알렸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김 씨는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쓰다듬었다. 배고픔과 추위에 찡그린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아올랐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구급차가 곧 도착했고 김 씨는 그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희미한 숨소리를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아기를 진찰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김 씨는 초조하게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무력감과 걱정에 휩싸였다. 긴장된 1시간쯤 지났을까? 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아기를 발견하신 분이시죠? 그가 물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기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기가 매우 허약하고 영양 상태가 심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다른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봤다. 저희는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할 겁니다. 그곳에서 아기에게 적합한 보호시설을 찾아줄 겁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이 아기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비록 이성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시간 후 박 선생이라는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온화한 인상과 강인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김 씨는 아기를 발견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고 박 선생은 주의 깊게 경청하며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 선생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아기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김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박 선생님, 제가 아기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박 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김 선생님,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 씨가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제가 늙고 가난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박 선생은 김 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를 주의 깊게 바라봤다. 김 선생님, 입양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재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대한 심사, 면접,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 선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양육 위탁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거 환경과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김 씨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박 선생이 떠나자 김 씨는 아기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생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걱정, 희망, 그리고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걱정 마라, 아가야. 김 씨는 아기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널 보살펴 줄게. 약속한다. 그 후 몇 달 동안 김 씨에게는 힘겨운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양육 위탁 교육에 참여하여 기저귀 가는 법, 분유 타는 법, 그리고 밤에 우는 아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폐지 줍는 일을 마치고 매일 밤 병원을 방문하여 아기를 돌보는 법을 익혔다. 김 씨는 아기에게 보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마치 모진 겨울 추위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보람꽃처럼. 보람은 커다란 눈망울로 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옹갈거리는 웃음소리는 김 씨의 굳은 마음을 녹였다. 한편 박 선생은 김 씨의 주거 환경과 재정 상태를 평가했다. 그의 작은 집은 비좁고 불편했지만 그는 집 안에 작은 구석을 보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낡은 침대를 구하고 헌옷을 깔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아껴 아기 용품을 샀다. 재정적으로 김 씨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폐지를 팔아 얻는 수입으로는 겨우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했고 아기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 가게에서 청소일을 시작했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 마침내 3개월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김 씨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입양 신청이 조건부로 승인된 것이다. 그는 아동보호기관의 엄격한 감독해 6개월 동안 시험 양육을 받게 되었다. 보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날은 김 씨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병원에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썰렁하고 텅 비었던 방이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처음 며칠은 김 씨에게 힘겨운 도전이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잠을 설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보람은 밤중에 자주 깨서 젖을 달라고 울었고 김 씨는 밤새도록 아기를 돌보느라 지쳐갔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김 씨의 새로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옆집에 사는 나이 많은 박 할머니는 보람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다. 김 씨,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어느 날 박 할머니는 김 씨가 보람을 안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세웠다.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야. 더군다나 김 씨처럼 늙은 사람이. 김 씨는 피곤했지만 인내심을 잃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동네에 사는 한 부모 가정의 이웃인 이연희 씨는 자주 김 씨를 찾아와 아기 돌보는 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분유를 제대로 타는 법,
아기가 배앓이를 할 때 배를 마사지하는 법, 심지어 자신의 딸이 입던 헌옷을 김 씨에게 주기도 했다. 김 선생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연희 씨는 김 씨가 기저귀를 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김 선생님이 보람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격려는 김 씨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점차 그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언제 보람이가 배고파할지, 어떻게 아기를 재울지, 그리고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큰 문제였다. 보람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김 씨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분유, 옷, 그리고 의료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밥에 소금만 뿌려 먹으며 돈을 아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생활비를 계산하다가 다음 달 집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아기가 요람 속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강렬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계속 보람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포기하고 아기를 다시 보호시설로 보내야 할까?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다. 안 돼. 그는 포기할 수 없어. 그는 보람이를 보살피겠다고 약속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을 찾아갔다. 사장님,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박 사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봤다. 김 선생님, 이미 너무 무리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괜찮습니다. 김 씨는 목소리에 깃든 피로를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박 사장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근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람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숨 가쁜 일상이 계속되었다.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물건을 정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보람이를 돌본 다음 폐지 줍는 일을 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보람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를 읽어주었다. 보람이가 잠든 후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이웃집에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거나 다른 자비를 했다. 이러한 생활에 압도된 김 씨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다. 그는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끊임없이 피로를 느꼈으며 때로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보람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김 씨가 한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이연희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람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급히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갔다. 걱정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병원에서 의사는 보람이가 폐렴에 걸렸으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씨는 치료비 청구서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딸에게 필요한 약을 샀다. 그날 밤 보람이가 고통으로 몇 시간 동안 울다가 겨우 잠이 들자 김 씨는 아기 곁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강렬한 사랑과 함께 굳은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람이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보람이가 자라면서 김 씨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보람이는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했으며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람이는 쾌활한 아이였고 주변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졌다. 김 씨는 딸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동 심리학 책을 읽고 보람이의 나이에 맞는 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매일 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딸과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보람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김 씨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 내 살배기 보람이가 어느 날 물었다. 김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 질문에 대비해 왔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야. 김 씨는 부드럽게 말하며 보람이를 품에 안았다. 모든 가족은 다 달라.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가족도 있고 엄마만 있는 가족도 있고 우리처럼 할아버지와 손녀만 있는 가족도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보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아버지 사랑해. 보람이는 말하며 김 씨를 꽉 껴안았다. 그렇지만 김 씨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보람이가 자라면서 더 어렵고 복잡한 질문들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람이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을까? 김 씨는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는 입양 절차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회복지사 박 선생에게 연락하여 한 부모 가정과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그룹에 대해 문의했다. 박 선생은 그에게 지역 지원 그룹을 소개해 주었고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을 만났다. 그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고 힘든 시기에 서로를 지지했다. 지원 그룹에서 김 씨는 한 남자아이를 입양한 미혼모 박화영 씨를 만났다. 화영 씨는 그의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입양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과 사회적 편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김 씨와 공유했다. 김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보람이에게 항상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영 씨는 대화 중에 말했다. 아이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사랑은 혈통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김 씨는 이 조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보람이에게 그녀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동화책을 사서 매일 밤 보람이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보람이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강조했다. 보람이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김 씨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보람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다르다고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보람이에게 다양성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했다. 보람이를 처음 학교에 데려다 주는 날, 김 씨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6살이 된 보람이는 새로운 교복을 입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씩씩해 보였다. 할아버지. 보람이는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말했다. 내가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은 특별하고 멋지니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도 돼. 김 씨는 몸을 굽혀 보람이를 꽉 껴안았다. 기억해라. 할아버지는 언제나 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람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가슴속에 솟아오르는 강렬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시절은 빠르게 지나갔다. 보람이는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고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김 씨는 보람이의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잔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보람이가 10대가 되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났다. 보람이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때로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저녁 식사 후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람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침대에 웅크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딸을 발견했다. 얘야, 무슨 일이니? 김 씨가 물으며 옆에 앉아 보드랍게 등을 쓰다듬었다. 보람이는 눈을 들어 퉁퉁 붓고 눈물로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 김 씨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에 대비해 왔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쉬워지지는 않았다. 보람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딸을 품에 안았다. 너도 알다시피 모든 가족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 우리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특별한 건 아니야. 김 씨는 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왜 너의 친부모님이 널 키우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몰라. 아마 그분들도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게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할아버지가 널 발견한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날이었다는 거야. 보람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봤지만 조금은 진정된 듯했다. 정말? 정말이야. 김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넌 할아버지에게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른 가족들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사랑은 그만큼 특별해. 보람이는 김 씨를 꽉 껴안았고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보람이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보람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반 친구들이 자신에게 엄마 아빠가 없고 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재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강인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보람아. 김선 씨는 보람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다. 할아버지는 네가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해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일 할아버지가 선생님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어. 보람이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도 널 사랑해. 김 씨는 답하며 딸을 다시 한번 껴안았다. 다음 날 김 씨는 수업을 쉬고 학교에 가서 보람이의 담임 선생님인 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고 선생님은 김 씨가 상황과 보람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주의 깊게 경청했다. 김 선생님, 보람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말했다. 저희는 항상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고 포용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반 아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 씨는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람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건 훌륭한 생각입니다, 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수업 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즉시 동의했다. 비록 일과 학교 활동 사이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이것이 보람이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 씨는 학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방과 후 수업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했고 직업의 날에는 자신의 폐지 줍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심지어 반 전체를 위한 야외 학습 여행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보람이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는 듯 했지만 점차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가 수업에 올 때마다 보람이는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고
그것은 김 씨의 모든 노력을 보상해 주었다. 김 씨의 참여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아이들이 그의 직업에 대해 궁금해했고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다른 학부모들도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육아, 그리고 학교 활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보람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람이가 10대가 되면서 김 씨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제 13살이 된 보람이는 패션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옷을 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김 씨는 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잔업을 해서 보람이가 좋아하는 옷을 사주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것은 김 씨가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식탁에 앉아 다음 달 예산을 짜고 있는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공부하던 보람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할아버지, 괜찮아? 보람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다. 괜찮다, 괜찮아. 그는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약했고 끊겨 있었다. 보람이는 재빨리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보람이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보람이는 어떻게 될까? 구급차가 곧 도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람이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며 퉁퉁 부은 눈으로 걱정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김 씨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다.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린 김 씨는 가장 먼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보람이를 발견했다. 아기는 침대 곁에 앉아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보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 마세요. 김 씨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느끼며 손녀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 잘 돌볼게. 이 일은 가족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 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너무 무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람이 또한 할아버지를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 씨가 점차 회복되면서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보람이는 요리부터 빨래까지 집안일을 더 많이 맡았다. 또한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덜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또한 육체적으로 덜 힘든 일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 씨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모처럼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보람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보람이는 말했다. 생각하고 결정한 게 있어. 김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손녀딸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돈을 벌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보람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이웃집 아기를 돌봐줄 수 있어요. 김 씨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 감사,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보람이를 껴안았다. 내 딸. 김 씨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며 말했다. 내 생각에 정말 감동받았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내 임무는 공부하고 젊음을 즐기는 거야. 보람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돕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 씨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감동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보람이는 용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 자비를 할 수 있지만 공부가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보람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김 씨는 손녀딸에게서 변화를 느꼈다. 보람이는 더욱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강해졌다. 쾌활한 아이는 이제 어른들과 대화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김 씨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에 어려워했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지역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보람이가 만든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김 씨는 손녀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비록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서로가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김 씨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며 졸업했다. 졸업 후 그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한 곳에서 외과 의사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고향인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노인,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유명해졌고 고향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한적한 시골 병원에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가깝게 지냈고 김 씨는 주말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할아버지는 89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의사로서 김 씨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김 씨는 훌륭한 의사로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가 돕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숭배합니다. 김 씨가 한때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기리는 것은 진정으로 특별합니다.